여자 배구 대표팀이 풀세트 접전 끝에 강호 터키를 꺾고 9년 만에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28득점한 김연경이 공수에서 맹활약하고 박정아, 양효진 등이 고비 때마다 제 역할을 해줬습니다. 국내 코로나 신규 환자가 닷새 만에 1,7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1억 명 돌파 6개월 만에 2억 명을 넘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2차 TV토론회에서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격돌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김밥집 두 곳에서 100명이 넘는 식중독 증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판매된 김밥이 총 4,000주를 넘어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8.4 공급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태릉 CC에 이어 용산 부지까지 주민 반발에 부딪히면서 공급 일정이 확정된 부지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북한 지령을 받고 미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인 시민단체 활동가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문재인 후보 선대위 활동을 하거나 지방선거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휴일 효과가 사라지자 어제보다 500명 이상 늘어서 닷새 만에 다시 1,7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의 확진자가 4차 유행 들어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로 예정했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PC방입니다. 최근 일주일 새 2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아직 100명 넘게 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장기간 시설을 이용하며 음식을 섭취하거나 흡연실을 사용하며 전파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노래방과 학원 등에서 새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신규 확진자는 닷새 만에 1,7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확진자는 휴가철 이동량 증가로 대구 신천지 사태 이후 가장 많은 628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4차 유행은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 높아진 이동량, 델타 변이의 유행 등을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와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의 재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적 모임에 대한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다. 하루 새 환자 62명이 나온 창원시도 김해, 함안 등에 이어 모레부터 4단계로 격상합니다. 지금의 방역 속도는 점령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를 따라잡기가 힘든 상황이며 방역 당국은 청해부대 확진자 272명 전원도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코로나 감염자가 2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백신 덕택으로 한숨 돌리는가 싶었는데 백신으로도 막을 수 없는 새로운 변이가 속출하면서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감염 속도는 전보다 오히려 더 빨라졌고 미국의 경우는 하루 확진자가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장이 북적입니다. 플로리다에선 하루 확진자가 2만 명씩 쏟아지는데 증상이 심한 입원 환자도 1만 명에 달합니다. 병상이 부족하긴 루이지애나도 마찬가지입니다. Bad as things are right now in the South are about to get worse if for lots of unvaccinated individuals. 델타 변이가 번지면서 미국 신규 감염자는 12만 8천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2월로 되돌아갔습니다. We're at 50,000 hospitalizations today in this country, which is where we were in February. 상황이 이런데도 남부의 주들은 마스크 의무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호소합니다. Please help. But you aren't going to help. At least get out of the way of the people who are trying to do the right thing. 1차 접종률이 70%가 넘지만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약 3,700만 명. 인도와 브라질, 러시아 등 인구 대국들에서 감염자가 줄지 않습니다. 지구촌 감염자는 2억 명을 넘겼습니다. 77억 인구의 2.5%가 감염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확산 속도입니다. 델타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의 4배 이상 전파력이 강합니다. 확진자가 1억 명이 될 때까지 1년이 넘게 걸렸는데
2억 명이 되는 데는 그 절반인 6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백신을 맞아도 소용없는 이른바 돌파 감염이 속출하고 있지만 그래도 치료제가 없는 이상 믿을 건 백신밖에 없습니다. 장기전에 대비해서 전 세계가 이미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맞을 백신 물량 확보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직 1차 백신 전쟁 패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정은 어떤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벌써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맞을 백신 확보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죠. 당장 우리는 내년에 백신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네, 방역당국은 내년도 전 국민이 1회 맞을 수 있는 5천만 회분 백신 도입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예.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 등을 충분히 고려한 물량이라고 했는데요. 부스터샷을 맞으려면 이에 앞서 올해 안에 접종을 완료해야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39%, 2차 접종률은 14%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한 수치만 가지고는 백신을 얼마나 맞았는지 이게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백신 종류별로 나눠보면 어떻습니까? 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접종률이 가장 높은 백신은 얀센으로 이미 100%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얀센 백신 대상자 전원이 접종을 마쳤다는 뜻입니다. 1차 접종률이 아스트라제네카가 각각 97%와 19%, 화이자가 83%, 44%인데요. 현재까지 속도가 가장 느린 건 모더나입니다. 1차 접종률 34%, 2차 접종률은 1.7%에 그치고 있죠. 이 백신들 가운데 특히 모더나의 도입을 서둘러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부스터샷도 중요하지만 일단 올해 안에 맞아야 될 백신을 제대로 맞을 수 있느냐 이것도 지금 문제라는 거죠. 맞습니다. 전 세계가 앞다퉈 물량 확보에 나서면서 자칫하면 올해 백신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년도 화이자 백신 1,800만 회분, 유럽과 대만 등은 2023년도에 맞을 백신 계약도 체결한 걸로 알려지죠. 가만히 있다간 올해 이후 국내 백신이 부족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윤 기자가 내년에 우리 정부가 5천만 회분을 들여오기로 했다고 하는데 내년은 이걸로 충분합니까?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변이가 잇따르는 데다 항체 지속 기간도 짧게는 6개월로 예상이 돼 백신 수급 계획을 장기적으로 짜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이 내년도 백신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백신이 더 많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올해 도입이 예정된 백신 1억 9,300만 회분 중 7월까지 들어온 건 2,270만 회분이고 나머지 1억 6천만 회분이 이달부터 들어오기로 돼 있습니다. 예. 또 이 가운데 9천만 회분, 즉 전체 물량의 46% 정도가 12월에 집중 도입될 예정이죠. 그래서 1차는 맞았지만 2차 접종이 권고 시기보다 늦어지면서 백신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백신이 중간에 쉬는 간격이 많아가지고 70%가 2차 접종을 완료했다 손 치더라도 항체 보유 상태가 균질하지 않아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1차 백신 확보 실패 후유증이 2차, 3차 이렇게 연쇄적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걱정이군요.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감사원장 출신의 국민의힘 최재형 예비후보가 입당 3주 만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출마 명분으로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볼 순 없었다고 했습니다. 당내 경쟁자인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 정권 탄압에 맞선 훌륭한 분이라고 칭찬하면서도 자신은 과거의 정치적 분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며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재형 후보는 현 정부를 권력의 단맛에 취한 정권이라며 감사원장 사퇴와 국민의힘 입당, 대권 도전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념과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정책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더 확실하게 각을 세웠습니다.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
또 현실적으로 재정 부담 그렇게 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당내 경쟁자인 윤석열 후보를 향해선 정권 탄압에 맞선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지만 자신은 정치적 분열과 과거로부터 자유롭다며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분열 상태를 야기했던 여러 가지 과거의 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정치적 부채가 없는 사람입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연금제도 개혁 등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선 고민해보겠다. 아직 공부가 부족하다고 해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질문이네요. 여대의 그 정원이 민주당은 이미 헌법 정신을 저버린 부정한 출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후보는 내일 자신의 고향인 경남 진해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는 민생 투어에 나섭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유력 대선 주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계획했다가 모양새가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봉사를 하는 장면을 만들어내려고 기획한 행사였는데 정작 유력 후보 4명이 모두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양측의 기싸움으로 봐야 하는지 이태희 기자가 그 속사정을 취재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초록색 조끼를 맞춰 입고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에게 얼음물과 삼계탕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당에서 준비한 첫 대선 관련 행사입니다. 하지만 빅4로 꼽히는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현장에 없었고 오늘 출마 선언을 한 최 후보는 배우자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윤 후보와 유 후보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홍 후보는 여름 휴가를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이 대표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건 첫 출발의 이벤트에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지는 아마 국민들이 좀 의아해할 것이다. 윤 후보 측은 미리 계획된 일정을 수정할 수 없었다며 조율이 안 된 일방적 통보였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내일도 대선 주자들을 불러 회의를 열겠다고 했지만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후보는 여기에도 불참합니다. 당내에선 후보들이 당 행사에 협조하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후보 측에선 이 대표가 경선 일정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1차 컷오프를 거친 민주당 후보 6명이 오늘 두 번째 TV토론회를 가졌는데 아슬아슬한 말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1위 후보인 이재명, 이낙연 후보를 향해 다른 후보들의 공격이 집중되는 모양새였는데 최근 논란이 된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과 이낙연 후보의 총리 시절 성과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황정민 기자입니다. 포문은 이재명 후보가 먼저 열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전남지사와 총리, 당 대표를 지내고도 성과가 부족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었을 텐데 왜 지금 와서 하겠다는 게 그렇게 많은지죠. 어떤 자리에 가건 그 당시에 평가가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을 상기시키며 성남시장 시절 음주운전 공직자를 승진 배제한 걸 거론했습니다. 아주 가혹한 조치를 취했어요. 혹시 본인에게도 이런 기준을 이렇게 연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공직자가 된 후에는 뭐 그런 일이 없으니까. 다른 후보들의 공세도 두 후보에게 집중됐습니다. 참여정부는 좀 실패한 정권이고 가장 무능한 정부 이런 주장들을 강하게 하셨더라고요. 나랏돈 물수도 타는 대회. 압도적인 금메달 누구냐? 저는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백제 발언도 다시 소환됐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지역주의 발언이 맞다고 공격했고 제가 다시 읽어봤는데 역시 그 지역주의 말고는 달리 해석할 게 없었어요. 추미애 후보는 오히려 이 발언을 문제 삼은 이낙연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오히려 지역주의를 부추겨서 이번 논란의 그 수혜자라는 평가도 있어요.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현역 지사 신분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른바 지사 찬스 논란도 점점 가열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일부 중고등학교가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아이디어 공모전을 학부모들에게 안내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낙연 후보 측은
교육 현장까지 개인 공약의 홍보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기도와 이재명 후보 측은 어떤 해명을 내놨는지 윤수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중학교에서 온라인 가정통신문인 이알림이를 통해 보낸 공지입니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기본소득 아이디어 공모전을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딱 보면 이재명 대표 공약인 걸 대부분 알잖아요. 온 국민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학교 측은 도청의 안내 공문을 받고 단순 공모전 성격이라 판단해 공지했다며 일부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어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뿐 아니라 경기도 내 일부 중고등학교, 대학교 홈페이지에도 같은 안내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은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 홍보에 34억 원의 예산을 쓴 것도 모자라 교육 현장까지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본인의 공약사항인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학부모를 상대로 한다는 것은 정치 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소지가 충분합니다. 경기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미 4회째 진행하는 공모전 홍보라며 학교가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부분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공모는 시행한 거지 학교 게다가 이렇게 학부모들한테까지 저희가 그것까지는 안 하는 거라서. 이재명 후보 측도 지자체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과도한 트집 잡기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김밥 전문점 두 곳에서 김밥을 먹고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손님이 130명을 넘었습니다. 환자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 두 곳에서 판매된 김밥이 모두 4,200줄이 넘는 것으로 파악돼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구자영 기자입니다. 경기 성남의 한 김밥 체인점입니다. 이틀 전부터 이곳을 다녀간 손님들 사이에서 식중독 환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까지 증세를 호소한 손님들은 90명이 넘습니다. 막 열이 계속 나면서 몸이 아픈 거야. 그래서 저는 제가 피곤해서 마감 쓰고 피곤한 줄 알고. 식중독 논란이 터지자 업체 측은 지난 2일부터 영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같은 프랜차이즈 김밥 전문점을 이용한 손님 40여 명도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지난 2일까지 두 점포에서 판매된 김밥은 4,200줄이 넘는 것으로 파악돼 유증 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문 건수가 아무래도 이제 한 줄을 한 건으로 잡다 보니까 결과를 정확하게 봐야지 이제 원인이나 이런 거 정확하게 파악이 될 거는 같거든요. 복통 등 증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여파로 병원 이용이 쉽지 않았던 피해자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식중독인 줄 알았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뭐 한두 명도 아니고 거의 100명 가까이 되잖아요. 역으로 와가지고 코로나처럼 검사 대상이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던지. 보건당국은 문제가 된 2개 지점의 도마와 식기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정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이번 식중독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여름철에 일어난 식중독의 절반은 병원성 대장균이 원인입니다. 요즘같이 덥고 습한 날에는 이 균이 2시간 만에 최대 100만 배까지 증식할 수 있어 식재료를 다룰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박상준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여름이면 끊이지 않는 식중독 사고. 살모넬라, 비브리오, 포도상구균, 노로바이러스 등 원인도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여름철엔 절반 이상이 병원성 대장균에 의해 일어납니다. 병원성 대장균은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오염된 물로 세척한 식품에서 주로 나옵니다. 특히 여름철 상온인 30에서 35도 사이에선 2시간 안에 한 마리가 100만 마리까지 증식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실제로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은 6월부터 9월까지 집중되고 있습니다. 병원균에 의해서 감염이 됐을 때는 식중독 증상으로 발열, 구토, 두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여름철엔 날고기와 오염된 달걀 등에서 검출되는 살모넬라균과 해산물을 통한 비브리오균 감염도 함께 주의해야 합니다.
여름철 식중독을 막으려면 육류와 가금류, 달걀과 수산물은 반드시 익혀 먹고 채소의 경우 식초 등에 담가서 세척한 후에는 곧바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TV조선 덕상준입니다. 전국에 폭염경보가 내려지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어서는 등 폭염이 또다시 기승을 부린 하루였는데요. 이 정도 더위는 더위도 아니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도에 달하는 불꽃 앞에서 사투를 벌이는 노동자들을 노도일 기자가 만났습니다. 가마솥 석탄이 붉은 빛을 내며 타오르자 그 안에 쇳덩이를 넣고 시뻘건 빛이 날 때까지 달굽니다. 달궈진 쇳덩이를 모루 위로 옮긴 뒤 망치질을 해가며 모양을 다잡습니다. 최대 천도에 달하는 쇳덩이를 만지는 황용복 씨에게 체감 35도는 더위도 아닙니다. 아무리 더워도 천도가 아니라 2천도라도 계속 하던 일이니까 할 수 있지요. 40년 가까이 주방기구를 만들어온 송병보 씨. 용접 작업이 많아 반팔을 입을 수 없습니다. 작업장에선 불꽃이 튈까봐 선풍기도 켜지 못합니다. 이건 몸에 배갖고 제가 뭐 17살부터 이 계통을 일을 했기 때문에. 새벽부터 가마솥에 육수를 끓이는 설렁탕집. 얼음물에 적신 수건을 몸에 둘러도 가마솥 열기로 인해 온몸은 금세 땀범벅이 됩니다. 현재 이곳 마포구 기온은 32도인데요. 뜨거운 가마솥 옆에서 온도를 직접 측정해보니 5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가마솥 열기가 여기는 한중맛보다 좀 더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끓여야만이 국물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찌는 듯한 더위에도 생업을 위해 나선 사람들. 오늘도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불 앞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미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 활동가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데요. 이들은 정부가 실체 없는 공안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미국의 최신 스텔스기 F-35A 도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시민단체 활동가 겸 충북의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를 맡고 있는 A씨가 썼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A씨 등 4명이 몇 년 전부터 북한 공작원을 중국에서 수차례 만나 지령을 받고 스텔스기 도입을 반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김정은 답방 추진과 DMZ 평화 인간띠 활동, 그리고 통일반 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 등도 해왔는데 국정원은 이 같은 활동도 북측의 지령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 등은 지난 5월 A씨 등 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제외한 3명을 그제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조작된 유령 공작원에 의한 실체 없는 공안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 활동을 하며 노동특보단에 이름을 올렸고 지지선언도 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2명은 선거에 출마해 정계 진출을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SNS에 이번 정권에서 권력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사건은 흐지부지 되었다며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가스총에 전기 충격기까지 준비해 유명 유튜버 집을 찾아가 강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유튜브 방송 시청자였고 SNS를 통해서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SNS에 노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권형석 기자입니다. 검은색 티셔츠 차림의 남성이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지난 2일 서울 서초동의 유명 코인 유튜버 집에 가스총 등을 들고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 A씨입니다. 범행 저지르신 이유가 뭡니까? 집 주소는 어떻게 아신 겁니까? A씨는 피해자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시청자였습니다. 단체 SNS방에서 피해자의 아파트 단지를 알아냈고 정확한 주소 파악을 위해 사흘간 잠복하기도 했습니다. 주소를 알아낸 A씨는 택배기사로 위장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사전에 택배를 보낼 테니 사인을 해달라는 SNS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바로 그 집 앞에 거기서 초인종 누르고 택배다 이렇게 했던 걸로.
지난해 1월 서울 성동구에서 가상화폐 유튜버를 습격한 이들도 SNS를 통해 집 주소와 차량을 파악했고, 지난 3월 서울 노원구 세모녀를 살해한 김태현도 SNS 메신저에서 얻은 정보로 피해자 주소를 특정했습니다. 당신의 개인정보를 노출시켰을 때는 그것이 범행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통보를 뿌린다든지. 전문가들은 SNS에 노출된 개인정보 악용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자 완등에 성공한 뒤 실종된 김홍빈 대장 분향소에 추모객들의 애도가 이어졌습니다. 애타게 구조를 요청하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던 마지막 육성도 공개돼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찬가지로 가려 있지만은 8,047m 높이의 히말라야 브로드피크를 정복한 뒤 하산길 도중 조난을 당한 김홍빈 대장. 사고 다음 날인 지난달 19일 새벽 5시 55분 김 대장은 동료 산악인에게 전화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구조를 요청합니다. 혼자 있어, 혼자. 거기는 점프 꼴이야, 꼴. 아, 꼴에서 밤을 샜다고? 듀마가 필요해, 듀마. 혼자서 히말라야의 강추위와 싸우면서도 김 대장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몸은 괜찮고? 엄청 추워.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요. 오케이. 하지만 1차 구조 작업이 실패로 돌아간 뒤 이어진 항공수색에서도 김 대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2차 사고를 염려한 김 대장의 뜻에 따라 가족들의 요청으로 일주일가량 이어진 수색 작업은 중단됐습니다. 산악인장으로 광주 서구에 마련된 고인의 분향소. 환한 얼굴에 고인의 영정 앞에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영정 하단 앞에 놓인 고인의 등반 장비를 본 동료 산악인들은 추억을 떠올리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같이 손도 잡고 사진 찍고 이랬던 추억들이 있어가지고 눈물 날라고 그러죠. 10손가락을 잃고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김홍빈 대장. 고인의 연결식은 오는 8일 열립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달걀 가격이 반년째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때 살처분한 여파로 7,000원대로 올라선 뒤 지금까지 이 가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입을 늘리고 가격 담합을 단속해서 값을 떨어뜨리겠다고 밝혔는데 그럼에도 가격은 움직일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의 포커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양계 농장. 지난해 말 AI로 산란개를 대거 살처분한 뒤 다시 들여온 어린 산란개들입니다. 이전처럼 달걀을 이제 산란을 하려면 대략 6개월 정도를 그냥 사료를 먹여서 키워야지만 그때부터 달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지난해 정부는 AI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살처분 범위를 농가 반경 500m에서 3km로 대폭 확대해 전국 산란계 23%에 달하는 1,700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산란계 가격은 3,600원에서 7,500원 정도로 급증했죠. 무차별 살처분이라는 원성이 빗발치자 정부는 지난달에야 우수 방역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되는 질병관리 등급제를 도입했습니다. 농가들이 다시 사들인 어린 산란개 수는 전년 대비 900만 마리 이상 부족합니다. 당연히 달걀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1월 말 7,000원대를 돌파한 뒤 6개월째 그대로인데 1년 전보다 무려 57% 폭등입니다.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이 달걀값을 살피라고 하자 생활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장관은 현장으로 달려가 특단의 가구를 주문했죠. 벌써 3번째 현장 방문이지만 수입 말고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 수입계란도 대처가 잘했으니까 또 필요하신 분이고 사가신 분. 8월과 9월 모두 2억 개를 수입할 계획이지만 하루 평균 소비량인 4,500만 개를 고려하면
5일도 못 버팁니다. 또 신선도 때문에 소비자들은 수입 달걀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죠. 그런데 아직 살처분 보상금조차 다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양계협회 등에 가격 담합 금지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농민들은 담합은 불가능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죠. 실물 나는 농가들 다 잡아놓고 보상금도 한 30% 깎아놓고선 지원 여지껏 안 하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농가들이요. 배신감이에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영원한 난제라지만 어쨌든 닭이 있어야 달걀을 낳는 거 아닌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대대적인 도심 주택 공급에 기치를 내걸고 발표한 8.4 대책이 갈수록 꼬이고 있습니다. 태릉시시에 이어서 서울의 노른자위 땅인 용산 정비창과 캠프킴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까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물거품이 될 위기인 겁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공공개발을 밀어붙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작년 8.4 대책에서 임대주택 3,100가구를 짓겠다고 했던 미군 캠프킴 부지. 하지만 주민들은 공원이나 상업지구를 조성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로 오면 공공용으로 용산 구민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사용돼야지. 용산구청도 이 일대에 초고층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10,000가구가 들어설 계획이었던 용산 정비창 부지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주민들이 국제업무지구의 임대주택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하는 데다 서울시도 정부의 일방적 공급책을 막겠다고 나선 겁니다. 때문에 하반기에 예정됐던 정비창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도 연기됐습니다. 이미 무산된 과천 정부청사 유휴부지와 규모 축소가 논의되는 태릉시시까지. 8.4 대책 이후 딱 1년이 지난 오늘까지 공급 일정이 확정된 부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민간형이 아니고 공공형이기 때문에 공권력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될 거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여당은 반환되는 용산공원 용도를 일부 변경해 주택 8만 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주민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공급책은 또다시 반발만 키울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현 정부 부동산 대책 부작용으로 거래량이 급감한 데 이어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전세 매물까지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20, 30대 청년들이 주로 찾는 원룸 전세까지 영향을 미쳐서 서울의 원룸 보증금이 1년 만에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인턴 채용을 앞두고 직장 근처에 원룸 전세를 알아보던 대학생 권영준 씨. 올 초부터 1억 원대 중반의 원룸을 찾아다녔는데 최근에야 겨우 집을 구했습니다. 안지층이라던가 뭐 창문이 없다던가 연식이 오래됐다던가 2, 3억 정도 잡고 이런 방을 찾아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 원룸의 평균 전세 보증금은 1억 6,883만 원으로 1년 만에 9.3% 올랐습니다. 특히 강북과 금천, 성북, 구로구가 크게 올랐습니다. 전반적 물가 상승세에 임대차 3법의 영향까지 겹쳤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세입자들의 계약갱신과 집주인의 월세 선호로 심각해진 전세 가뭄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넘어 원룸으로까지 옮겨붙었다는 겁니다. 아파트 전세에서 밀려난 분들의 어떤 대체 수요로 인해서 도미노 현상이 이루어지면서 원룸의 전세 가격도 오르게 된 거죠. 재개발을 노린 갭 투자 수요가 전세 보증금을 밀어올렸다는데 한몫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문제는 원룸을 찾는 소비층이 주로 소득이 적거나 없는 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이라는 점. 물가 상승과 규제의 역설, 투자 수요까지 겹치면서 청년들은 몸 누일 방 한 칸 구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정부가 뭘 해도 이렇게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정책이 잘못된 건 없는지 고민해 보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홍남기 부총리에 이어서 오늘은 김부겸 총리가 다시 지금 집 사면 큰일 날 거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정책으로 집값을 못 잡으니까 말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지 정말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경고인지
혼란스럽다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가격은 계속 오르지 않는다는 논리로 집값 하락을 예고했습니다. 지금 연끌이라고 합니까? 지금 어찌 보면 교란된 시장에 들어오시는 특히 젊은 층들한테 잘못하면 큰 피해가 갈 수 있다. 지난주 홍남기 부총리와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홍 부총리가 부동산 가격이 고점이라고 한 지난 5월 말 이후 2달여간 서울 아파트 값은 1.1%, 수도권은 2.7% 상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6억 500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달 10억 2,500만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이렇다 할 공급 대책을 내지 못한 현 정부가 여전히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다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월세 가격이 여전히 뛰고 있는 데다가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이 넘치기 때문에 정부의 무책임한 엄포에 혹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영원히 잃어버리진 않을지 젊은 층은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벌새는 1초에 90번이나 제 몸을 쳐서 공중에 부동 자세로 서고 파도는 하루에 70만 번이나 제 몸을 쳐서 소리를 냅니다. 시인은 스스로 묻습니다. 나는 하루에 몇 번이나 내 몸을 쳐 시를 쓰나. 지친 몸과 마음을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삶, 그 치열함이 쓰러진 누군가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면 그처럼 경외스러운 삶도 드물 겁니다. 이 한 장의 사진처럼 말입니다. 손바닥이 온통 부러뜨고 짓무르고 너덜너덜합니다. 작년 봄 대구로 달려간 간호사의 손입니다. 독한 소독약을 뿌린 위로 장갑을 2겹씩 끼고 방호복 속에서 비 오듯 땀을 쏟으며 버틴 아름다운 상흔입니다. 폭염 퍼붓는 검사소를 지키다 자정해야 장갑을 벗은 간호사의 손도 땀과 소독약에 절어 퉁퉁 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 지쳐 코로나 전사들의 이런 열정과 헌신과 희생을 잊고 있는 건 아닐지요. 그런 무심함을 또 한 장의 사진이 일깨웠습니다. 할머니가 손에 든 화투패를 무심한 듯 고릅니다. 마주 앉은 간호사와 화투 그림 맞추기에 푹 빠졌습니다. 초현실적 장면 같기도 하고 한가한 요양병원 풍경 같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한여름에 방호복을 입고 앉은 간호사에겐 고역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93살 할머니는 작년 8월 삼육 서울병원 코로나 음압병동에 실려왔습니다. 고열에 폐렴기가 있고 치매까지 알아 간호사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병상에서 떨어질까 봐 바닥에 매트리스부터 깔았습니다. 꾸벅꾸벅 조는 할머니를 깨워 적적함도 덜고 기운도 차리게 하려고 구하는 것이 그림 색칠과 바로 이 화투 맞추기였습니다. 가족을 볼 때마다 힘이 나는 할머니를 위해서 틈나는 대로 영상통화도 시켜줬습니다. 그 덕분에 할머니는 빠르게 회복해서 보름 만에 음성 판정을 받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이 사진은 다른 간호사가 유리창 너머 찍어서 올해 대한간호협회 공모전에 출품했고 엊그제 SNS에 올라와 많은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간호라고 해도 좋을 순간이죠.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으며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퍼뜨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돕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말입니다. 교황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당신이 행복할 때 좋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당신 덕분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입니다. 8월 4일 앵커의 시선은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였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나뉘는데요. 주의보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경보는 35도 이상일 때 발표되는데 현재 대부분 지역이 경보로 강화된 상태입니다. 그만큼 내일도 푹푹 찌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청주와 대구가 35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내륙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낮에 안개가 거친 뒤에는 다시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강수량은 5에서 60mm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와 남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절기 입추인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4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